자동차보험 대인 실무 핵심 요약 및 문제풀이 2021년도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금년도 2차 손해생사시험은 2021년 8월 초죠. 8월 첫째 주 일요일 날 시험 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강의는 대인 손해사정 실무 사례 연습, 보험 연수원에서 나온 교재죠. 2021년 간이고요. 그걸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이론 강의라기보다는 사례 문제 중심으로 강의를 하기 때문에 암기해야 될 문제는 넘어가고, 왜냐하면 기본 강의에서 이미 했기 때문에 이번 강의는 주로 사례 위주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례 문제가 쭉 많이 나왔었는데 2020년 기출 문제에서는 보험금 계산 문제가 조금 나오긴 했습니다만 사실 사례 문제가 거의 나오지 않았다고 봐야 돼요. 2020년도에는. 그래서 2021년도 강의에는 이 사례 문제가 2020년도하고 똑같이 안 나올지, 또 예전과 같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서 또 사례 문제가 한 50점, 60점 이렇게 차지할지는 그건 알 수는 없는 거죠. 작년에도 사실 사례 문제가 과거와 똑같이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갑자기 작년에 사례 문제가 많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사례 문제가 몇 문제 나올까 이런 것에 예측하지 마시고요. 기본에 충실하면 됩니다. 기본에. 즉 말하면 사례 문제도 결국은 이론을 암기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별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암기 문제는 넘어가고 한다 하는 거고, 이쪽 교재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1번을 보세요, 2번을 보세요, 몇 페이지를 보세요. 아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번 자동차 사고 후 3대 법적 책임, 민사, 형사, 행정상 책임이 있다. 이거 암기 문제죠.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2번 문제입니다. 11페이지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의 종류 해가지고 1번 불법행위 책임하고 특수불법행위 책임, 이것은 항상 40점짜리 시험 문제에서 나오는 부분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40점짜리나 30점짜리 시험 문제가 사례가 되게 지금까지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예전 형식은 30점, 40점짜리가 통으로 그냥 30점, 40점이었는데 지금은 10점짜리가 이렇게 한 4개 정도로 나오면은 시점, 예를 들어서 40점짜리 중에서도 1번, 2번, 3번, 4번에서 10점, 10점에서 4개면은 40점짜리가 되고요. 10점짜리가 3개면 30점짜리고 되게 이렇게 되는데, 여기 첫 번째 10점짜리가 되게 나오는 게 뭐냐 하면은 손해배상 책임의 손해배상 책임의 주체, 근거, 의무자,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시험 문제가 10점짜리로 많이 나오고요. 두 번째로 나오는 것이 보험회사의 책임, 보험회사가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세 번째로 나오는 형태가 그럼 있으면 얼마가 나오느냐, 지급 보험금 계산. 그 다음에 이제 누구에게 줄 것이냐, 되게 상속인이죠. 왜냐하면 부상이면 부상장애는 본인에게 주면 되기 때문에 사망이죠. 사망이 문제죠. 누구에게 줄 것이냐, 상속인.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그 청구권자가 미성년자이거나 그 다음에 식물인간 이렇게 해가지고 법률행위를 행할 수 없는 제한 능력자일 경우에 법정 대리인은 또 누구냐, 되게 이런 식이죠.
시험 문제가 되게 여기서 나오잖아요. 여기서 이제 주로 나옵니다. 여기서 나오는데 빈도가 제일 높은 것은 당연히 이게 제일 높죠. 이 부분이 제일 높죠. 제일 높은 부분이고 이것은 매년 시험에 늘 나온다고 봐야 되고 어느 때부터인가 이게 다시 끼어들어가지고요. 이것도 굉장히 빈도가 높고 다 중요하죠. 별 3개짜리들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바로 이 부분. 그래서 이제 배상 책임의 근거인데 이 배상 책임의 근거와 관련된 첫 번째 법이 바로 민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인사고, 자동차 대인사고의 근거법, 대인사고 배상 책임의 주체, 배상 책임을 따지는데 근거법이 첫 번째가 민법이죠. 가장 중요한 법이 민법.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대인에만 적용되는 자배법. 여기에서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자배법이 대인에만 적용된다는 것은 자배법 제3조를 얘기합니다. 자배법 전체가 대인만 적용되는 건 아니죠. 대인물도 적용이 되죠. 자배법에. 예를 들어서 뭐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된다. 그 다음에 뭐 정비수가제도 이런 것은 자배법 적용이 되잖아요. 대물사고에서도. 그 다음에 뭐 의무보험, 그 다음에 무슨 뭐 미가입 자동차에 대한 뭐 문제랄지 이런 것은 전부 자배법 적용이 됩니다. 대물사고도. 그래서 대인사고의 자배법만 적용된다는 것은 자배법 제3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국가배상법. 이거는 대인 대물 다 적용되죠. 공무원이 사고를 내면 국가가 책임진다.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게 바로 국가배상법이에요. 그런데 국가배상법이 없어도 민법과 자배법에 의해서도 다 해결이 가능해. 근데 왜 국가배상법을 따로 만들었을까? 가해자 연간 제일 손해배상 책임을 많이 지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실 국가예요. 국가. 그래서 국가가 피해 국민하고 관계해서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는 바로 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 손해배상금 산정 방법도 해놓고 빨리 돈을 해결하기 위해 신속한 회복을 위해서 만든 법이 국가배상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 국가가 책임 안 진다. 그건 아니다.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요즘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제조물 책임법이죠. 이것은 이제 뭐 AI 자동차가 이제 나왔을 때의 문제인데 현재도 이미 뭐 자동차가 그렇잖아요. 뭐 저도 고속도로 같은데 핸들 놓고 가면은 계속 가죠. 네? 눈 깜빡해도 자동차가 지가 알아서 갑니다. 물론 이제 맨정신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지만 제조물 책임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 고장이 나서 사고가 났다 그러면은 내 잘못이냐? 예를 들어서 완벽한 예를 들어서 운전대가 없는 그런 AI 자동차라고 그러면은 내 잘못은 없죠. 내 과실이 없습니다. 그러면 제조회사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그 다음에 이제 실화책임법인데 실화책임법은 대인 사고에는 별로 잘 적용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 차에서 불이 나가지고 불이 옮겨 붙었을 때만 적용하는 게 실화책임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 차와 자동차가 둘이가 부딪혀가지고 거기에서 불이 났어요. 그러면 그건 사고로 물난 것이기 때문에 실화책임법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 사고에서 불이 나서 내 차와 앞차가 불이 났는데 그 불이 옆차에 옮겨 붙었다. 그러면 그때 바로 실화책임법이 적용이 돼가지고 여기서 말하는 실화책임법이라는 것은 책임이 있냐 없냐를 따지는 게 아니고 내가 불이 옮겨 붙어서 옮겨 붙은 그 피해자에게 책임을 질 때 책임이 감해진다. 예를 들면 한 30% 감해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래서 이것이 내 차예요. 1차예요. 그래서 2차가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3차가 있었어. 예를 들어서. 그래서 내가 빵 쳐가지고 여기서 두 개 화재가 났어요. 그러면 여기서 화재가 나고 하는 것은 실화책임법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100% 잘못 있다 그러면은 이 사람 피해에 대해서 내가 100%를 다 해주는데 여기서 불이 나가지고 이쪽으로 엉겨 붙었잖아요. 엉겨 붙었을 때는 100%를 해주는 게 아니고 한 70% 이 정도만 해준다 그 말이에요. 30%는 안 해줘. 왜? 실화책임법이 적용되니까. 근데 저 실화책임법이 뭐 우리나라하고 일본에 있는 법이고 사실상 외국에 그렇게 있는 법이 아닌데 일본에서 저 실화책임법을 만든 이유가
일본의 옛날에 목조 건물, 그래서 바람도 세. 한 집에서 불이 나면 그 동네를 다 태워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에게 너무 큰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 해서 바로 나온 법이 실화책임법이잖아요. 그래서 경과실로 사고가 났을 때 그 화재가 났을 때 옮겨 붙으면은 책임을 감경 청구할 수 있다 할 때 적용되는 것이니까 이것은 그렇게 사례 문제에서 거의 답이 별로 없을 것 같고, 그다음에 재조물 책임법도 별로 많이 쓰지 않을 것 같고, 국가배상법도 별로 쓰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실제 여기 잃어버리라 답할 것은 이 두 가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세 가지를 안 썼다고 불안해하지 말라고 지금 제가 먼저 털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만 하면 됩니다. 자, 그 중에서도 자, 이 세 가지는 별 의미가 없다 하는 거죠. 그러면 자회법 3제어는 운행자가 책임을 지잖아요. 운행자가 책임을 집니다. 그럼 운행자가 누구냐? 운행 이익과 운행 지배권이 있는 자를 운행자라고 그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민법은 바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가 있습니다. 일반 불법 행위자, 그 다음에 감독자, 사용자, 뭐 도급인, 공작물 점유자, 소유자 책임, 동물 점유자, 공동 불법 행위자 해가지고 많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사례를 통해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민법상 불법 행위자 이렇게죠.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질 사람은 첫 번째 민법제 750조가 있었죠. 일반 불법행위 책임. 두 번째는 민법제 755조. 이것은 감독자 책임이고요. 그 다음에 756, 757, 758, 759, 760조. 뭐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여기다가 설명은 안 드릴 거고요. 여기다가 일반 불법행위 책임이잖아요. 이 일반 불법행위 책임 750조에 적용되는 것은 대개 과실 있는 자가 책임을 진다. 그러니까 자동차 사고를 낸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자동차 사고 발생에 책임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잘못을 해야 예를 들어서 뭐 운전을 잘못해서 뭐 이렇게 해서 책임지는 사람이 대개 750조이기 때문에 대개 과실이 있는 운전자라고 보면은 이게 고용 운전자가 됐건 안 그러면 이 사람이 소유자가 됐건 그건 상관이 없어요. 과실이 있는 운전자, 사고를 낸 사람, 만약에 0%다 그 운전자가 그러면은 그 운전자는 책임이 없는 거예요. 0%면 단 5%, 10%라도 과실이 있어야 책임져요. 그게 750조예요. 그 운전대를 잡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뒤에서 오라이 해가지고 사고를 낸 운전보조자도 750조 책임을 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755조는 이것은 별로 써먹을 것이 없다라고 제가 설명을 했는데 이건 뭐냐면 감독자 책임이잖아요. 감독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대개 이제 감독자라고 그러면은 대개 뭐 부모 같은 사람. 가장 대표적인 게 부모겠죠. 부모. 예를 들어서 뭐 초등학생이 요즘 뭐 사고를 냈다고 그래요. 뭐 그런 게 있었잖아요. 어디 뭐 시골에서 서울까지 뭐 운전을 했다. 이렇게 해서 뭐 세상에 난리가 났죠. 떠들썩했죠. 만약에 이제 초등학생이 사고를 냈다고 그러게 되면은 본인은 책임이 없는 거예요. 불법행위 능력이 아직 없다고 봐. 그 나이에 대해서는 최소한 한 중학생 이상 정도 돼야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누가 대신 책임지냐? 부모가 대신 책임진다 할 때 바로 이 감독자 책임이 나오는데 글쎄요. 만약에 그 문제가 나온다면은 그때는 애가 책임지는 게 애는 책임이 없다 이렇게 답을 써야 되고요. 초등학생이 사고를 했다 그러면 부모가 755조 책임을 진다 이렇게 답을 쓰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56조 책임은 사용자 책임이죠. 이 사용자 책임의 핵심은 뭐냐면은 반드시 피용자가 750조 책임을 져야 돼요. 그걸 절대 잊지 말아야 돼요. 사용자가 단독으로 책임지는 건 아니에요. 피용자가 가해자로서 피해자에게 책임을 져야 사용자도 함께 책임진다 하는 것이
756조 내용이에요. 물론 그렇게 규정은 안 되어 있지만 적용을 할 때 그렇게 해요. 피용자가 750조 책임지면 사용자는 756조 책임진다. 그죠? 자, 피용자가 750조 책임을 지면 사용자는 756조 책임을 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항상 그래서 이렇게 적용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피용자가? 운전자가? 과실이 있어야 되겠죠. 과실이 있어야 사용자도 책임을 진다 그 말이에요. 책임을 지면 지고요. 여기가 안 지면 여기도 안 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피용자가 과실이 0%예요. 타차 일반 과실이야. 그러면 그 사용자도 책임을 안 지는 거예요. 질 때 지고 안 지면 안 진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757조는 이건 아주 중요한 거죠. 이제 뒤에 사례로 오겠지만 우선 먼저 얘기해보면 도급인은 책임 안 진다. 책임 안 짐. 그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도급인은 누구냐? 자동차에서 되게 소유자예요. 소유자가 정비공장에 맡기는 순간부터는 소유자는 책임 안 진다. 누가 책임져요? 정비공장이 사고를 했으니까 정비공장이 책임져라. 소유자는 책임 안 진다는 게 757조 도급인의 책임이죠. 도급인은 책임 안 진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757조 제목은 도급인의 책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도급인은 안 책임 사실상 그렇게 써야 돼요. 뭐냐? 책임을 안 진다 이렇게 해야 맞다 그 말이죠. 758조는 공작물 점유자 소유자 책임이잖아요. 공작물 점유자 소유자 책임이잖아요. 공작물 점유자는 이때 공작물이 자동차가 들어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고장이 나서 사고가 났다. 그렇게 되면은 자동차 고장으로 인한 책임은 누가 져요? 바로 점유자와 소유자가 진다. 소유자보다는 자동차를 빌려간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점유자잖아요. 점유자가 1차적으로 책임지는 거예요. 근데 점유자는 아무 잘못이 없어. 그 고장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고. 그러면 소유자가 2차적으로 책임진다 하는 것이 공작물 점유자 소유자 책임인데 사실상 공작물 점유자 소유자 책임은 거의 잘 적용이 안 돼요. 현실적으로 그런 사고가 잘 안 나니까. 대개 사고가 나게 되면 대개 이 앞에서 다 끝나죠. 그래서 실제 지금까지 758조 책임을 물어가지고 답을 쓰는 사례는 아직 없었어요. 앞으로 나올 수 있겠죠. 고장이 나온다 그러면 고장 그러면 758조를 기억하면 돼요. 고장. AI 자동차 고장 그러면 758조로 가면 안 되고 어디로 가야 돼요? 제조물 책임법으로 가야 되고 그냥 자동차의 고장 그러면은 AI 자동차 현재 지금 우리가 운전하는 그 자동차의 고장 그러면은 758조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다음 759조는 동물이 뛰어들어 사고 났다 그러면 그 개가 뛰어들어 사고 났다. 개 주인 책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네, 동물 주인 책임 759조. 그러니까 이것은 759조는 구상할 때만 되게 써먹죠. 그 다음에 758조도 되게 구상해서는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신호기가 고장이 나서 양 차량이 부딪혀 사고 났다. 그러면은 보험회사에서 보험 처리하고 난 다음에 신호기 관리자에게 구상해야 된다 할 때 758조가 나오는 거고요. 고속도로상에 돌이 하나 떨어져 있어. 그 돌 때문에 사고가 났다. 그러면 역시 다 보험 처리해 준 다음에 그 고속도로 관리자에게 구상 들어가야 되겠죠. 그때 바로 758조가 나온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760조는 가해차 예를 들어서 가해자가 둘 이상이면은 연대 책임진다 하는 것이 760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중에서 이것은 이제 이걸 사례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참 그리고 여기다가 한 가지 더 이것이 이제 민법이잖아요. 민법.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적용되는 것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뭐 자동차 손배법 되게 이렇게 이제 많이 줄여서 쓰고요. 뭐 판결 같은 데에서는. 근데 우리 실무에서는 이것을 그냥 자배법이라고 많이 줄여서 쓴단 말이죠. 그럼 자배법이라고 줄여서 쓰면 이것은 틀린 말일까? 자배법이라고 쓰이는 것은
1978년도 손해사정사 1, 2차 시험이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실무에서는 자동차 손배법이라고 보다는 자배법이라는 용어를 훨씬 더 많이 써왔고, 또 그렇게 해서 답을 이미 다 써서 다들 합격해서 지금 실무에 다 근무하고 있고, 실무에 근무한 사람들이 전부 자동차 손배법이라는 용어보다는 자배법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쓰기 때문에 거의 통용되는 용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불안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자배법 이렇게 써도 문제는 없다. 왜? 다 실무에서 사용되는 용어이기 때문이다. 그런 뜻이고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이런 사례를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갑보험회사의 자동차보험 가입되어 있고요. 여기는 을보험사의 자동차보험 가입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소유자 A, 김영피 보험자고요. 고용운전자 B가 운전하다가 100% 잘못으로 상대 차량과 충돌 사고가 났고, 상대 차량은 친구 C가 운전하고 소유자는 옆좌석에 타고 있습니다. 그 차에 여기가 이제 이 차량의 동승자는 F, 1차량의 동승자는 E 해가지고 총 6명이 다쳤습니다. 6명이 다친 거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지고 누가 책임을 안 지는가, 배상 의무자에 대해서 쓰라고 이렇게 되게 신문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A에 대해서 먼저 책임질 사람은 누군가 한번 봐보겠습니다. 먼저 상대차는 0%니까 C, D 이쪽은, 그 다음에 E하고 F는 단순한 동승자이니까 여기서 일단 빼야죠. 이 사람들은 일단 뺍니다. 가해자, 그 다음에 얘가 0%니까 이쪽 차 입장에서는 이쪽에서는 책임을 안 지는 거예요. 그러면 A에게 책임질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B밖에 없죠. 자기 고용운전자가 잘못했으니까 고용운전자에게 개인적으로 손해배상 청구하고 이 사건은 끝나는 거예요. 물론 이 사람은 자기 신체 사고에 보험 처리할 수 있겠죠.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고용운전자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A에 대한 배상 의무자는 B 있어요. B. A에 대한 배상 의무자는 B에게 손해배상 청구하면 돼요. 그 다음 B는 자기가 100% 잘못했기 때문에 이쪽에다 청구할 수 없고 이쪽에다도 청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아무에게도 손해배상 청구할 길이 없어요. B에 대한 배상 의무자는 없다라고 답을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E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E는 역시 얘가 100%고 얘가 0%니까 이쪽은 책임 없고요. 이쪽에서 책임지는데 동승자니까 먼저 누가 책임지냐면 여기 자 B가 책임지는 것은 항상 민법제 750조. 이 사람 치는 것은 민법제 750조예요. 750조. 이 사람 책임지는 것은. 그다음에 이 사람 책임지는 것은 이 사람이 민법 750조 책임지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항상 민법 756조 사용자 책임하고 자배법 3조 운행자 책임 이 두 가지를 지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이 사람이 책임진다 할 때는 항상 이 근거를 써주면 돼요. 그 다음 이 사람은 아예 책임이 없어요. 그죠? 그런데 민법상으로는 책임이 없어요. 이 사람 민법상으로는 책임이 없어요. 그러나 자배법 제3조 운행자 책임은 있죠. 친구하고 같이 놀러 가면서 자기가 운전했으면 이 사람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운행자에 포함되기 때문에 여기 자배법 3조상 책임을 져요. 자, 이 사람도 역시 운전자가 잘못이 없으니까 민법상 책임은 없어요.
자배법 제3조상 운행자 책임만 지는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책임질 것 근거는 다 나와 있고요. 누구에게 책임지느냐 하면 A는 B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그 B는 민법 몇 조로 하겠습니까? 750조 이렇게 되죠. 자, 이 사람은 손해배상 청구할 길이 없어요. 자, 이 사람은 손해배상 이쪽으로는 안 되고 A와 B에게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첫 번째 A에게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럼 A가 책임질 사람은 자회법 3조하고 민법 제 756조 책임진다. 이렇게 답을 쓰면 되고요. B는 또 민법상 책임만 지지 자회법은 아니고요. 민법 제 750조 책임진다. 이렇게 답을 쓰면 돼요. 자, 이게 답이에요. 첫 번째 지금 10점짜리 우리는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C하고 D도 똑같아요. C, D도 이 사람들한테 청구하면 돼요. A하고 B에게 청구하면 돼요. C, D도. 그러니까 E하고 C하고 D는 전부 똑같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이 사람은 이렇게 손해배상 청구하면 되고요. 이 사람도 이렇게 손해배상 청구하면 되고요. 아니지. 그러니까 A, B인데 모양이 좀 그러네. 하여튼 이 사람도 A, B에게 청구하면 돼요. A, B에게. A와 B에게 청구하면 돼요. 이 사람도 A와 B에게 청구하면 돼요. 근거는 이거예요. 여기 있죠, 근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F가 이제 문제인데, F는 첫 번째, A에게도 청구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 B에게도 청구할 수 있고요. 근거는 자회법 3조, 민법 756조, 민법 750조.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요. C에게도 청구할 수 있고요. D에게도 청구할 수 있어요. 승객에 대해서는 잘못이 없어도 책임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여기는 자배법 3조, 민법 756조고요. B는 민법 제 750조고요. 여기는 자회법 3조, 자회법 3조. 이렇게 해서 책임질 사람이 엄청 많아지네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양 차량이 충돌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책임지는가에 대해서 첫 번째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용자 책임하고 이 민법 제 750조 운전자 책임, 과실이 있으면 책임지고 없으면 책임 안 진다. 750조는 뭐 그런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제일 중요한 757조 한번 가보겠습니다. 755조는 뭐 거의 안 나오니까 빼고요. 757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거 지우고요. 자, 이렇게 이게 이제 일종의 기출 문제예요. 소유자 A가 자동차를 정비공장에 정비 의뢰했고 B가 정비공 C에게 정비를 맡겼는데 정비를 위해서 이제 시험 운전을 하다가 대리운전자가 운전하는 자동차하고 쌍방과실로 사고가 났다. 양쪽 다 책임이 있다 그 말이죠. 그렇게 해서 대리운전 업체가 있고 그러니까 소유자 F가 대리운전 업체에게 술을 마셔서 여기는 이제 동승을 하고요. E가 운전하고 의뢰하고 D가 운전하다가 충돌 사고가 났다. 이때 이제 다친 사람이 C 부상을 입었고요. D가 부상을 입고 여기가 부상을 입었습니다. 대리운전자 보험이 병보험사에 대리운전자 보험이 있다. 이렇게 했을 때 갑, 을, 병 보험회사의 책임
이전에 뭐가 나와요? 항상 C, D, F에 대한 배상 의무자와 그 근거에 대해서 쓰시오. 이렇게 되게 시험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C에 대한 배상 의무자. 네? 이렇게 해볼까요? C에 대한 배상 의무자. 그러니까 여기 C는 누구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느냐? 쌍방과실이니까 먼저 D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E에게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F에게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럴까요? 먼저 피해자를 해볼까요? 피해자가 C, D, E, F래요. C, D, E, F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배상 의무자가 배상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이제 이걸 한번 따져봅시다. 먼저 A가 책임이 있느냐? B가 책임이 있느냐? C가 책임이 있느냐? D가, E가, F가 책임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C가 다친 거에 대해서는 C는 A하고 B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못하죠. C는 자기가 운전하다 잘못했는데 자기 회사나 그다음에 자동차 소유자에게는 손해배상 청구를 못하는 거죠. 산재 청구는 할 수 있겠죠. 그건 별개예요. 손해배상이 아니니까. 그다음에 여기 이제 본인한테는 당연히 이제 본인은 빼야 되는 거고요. 문제가 없고. 그다음에 DEF인데 여기다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여기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요. 여기에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는 DEF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D는 또 이 차를 운전했으니까 이쪽에다는 청구를 못하는 거죠. 자기가 사고를 냈으니까. 그래서 D는 이쪽에다가 손해배상 청구하는데 먼저 A는 책임이 없어요. A는 자동차를 정비공장에 맡기는 순간부터 책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A는 책임이 없으니까 빼고 B는 책임이 있죠. C도 책임이 있죠. 자, D 본인이니까 D는 강요. 그 다음에 X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D는 결국은 정비공장하고 정비공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런 얘기고요. 대리운전 업체는 필요 없죠. 대리운전 업체가 다칠 수는 없으니까 F. 상대차 소유자, 동승한 소유자는 어떻게 될까? 상대차 소유자는 A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못하죠. 당연히. B에게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과실이 있으니까, 정비용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D도 손해배상 책임지죠. E도 손해배상 책임지죠. 본인에게는 청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해가지고 뭐 C는 뭐 이렇게 쭉쭉쭉 써주고 무슨 법 몇 조 책임지냐 하는 것을 이제 또 써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그것은 이제 또 여기 B, C, D, E, F에게 각각 써주면 돼요. 그러면 여기 C가 책임질 것은 당연히 민법이죠. 민법 제750조. 자배법상 책임은 안 지니까 이것은 쓸 필요가 없어요. 이건 쓸 필요. 자배법상 책임은 안 진다 이 말을 쓸 필요가 없다고 말해요. 아예 안 쓰면 됩니다. 그건 아예 안 쓰는 거예요. 그걸 쓰는 게 아니야. 그냥 이거는 750조 책임진다 이렇게만 하면 끝나요. 그 다음에 이거는 사용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민법 제756조. 왜냐하면 피용자가 책임지면 사용자도 책임진다. 그 다음에 자배법 3조. 이 두 가지 책임을 진다. 이렇게 쓰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대리운전자. 대리운전자는 사고를 냈으니까 당연히 민법 제750조 책임질 뿐만 아니라 이 대리운전자와 대리운전업자와의 내부적인 관계. 내부적인 관계는 사용자, 피용자 관계가 아니에요. 내부적인. 외부적으로는 사용자, 피용자 관계가 인정이 돼서 이 사람이 750조 책임지고 여기가 민법 제756조 이 피해자와의 관계에서는 사용자 책임을 진다고 봅니다.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그러나 대내적인 관계에서는 계약관계예요. 한 번 띄면 얼마 주겠다. 뭐 수당이나 비슷하게 이게 계약관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피용자라기보다는 그냥 계약관계에 의한 것이 일종의 사업이에요. 대리운전도. 그래서 이것은 자배법 3조 운행자 책임을 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도 자배법 3조 운행자 책임을 집니다. 근데 이것은 민법상 책임은 안 져요. 이 사람은 사용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 민법상 책임은 안 지고요.
자배법 제3조 자동차 대리운전을 맡기고 동승 중인 소유자는 자배법 3조 운행자 책임 진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니까 이 사람은 운행자 책임 진다 이렇게 쓰면 되고요. 정비공장에 맡길 때부터 소유자는 책임을 안 진다고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이게 답이에요. 그러면은 이 책임지는 것에 대해서 다 썼고 여기에 대해서 각각 그 근거가 다 써져 있죠. 네, 근거가 다 5명의 근거가 다 써져 있습니다. B, C, D, E, F 이렇게 5명의 근거가 다 써져 있죠. 이 근거가 중요하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757조의 이제 도급인의 책임의 중요한 부분을 지금 살펴봤고요. 그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민법제 700 왜 그러면 여기 사람이 책임 안 지는 근거가 민법제 757조에 의해서 책임을 안 지는 거예요. 맡기는 순간부터 책임 안 진다. 도급인은 책임 안 진다. 이게 지금 도급인이에요. 일을 준 사람이잖아요. 도급을 줬어. 어떤 도급을 줬습니까? 수리 좀 해달라 하는 도급을 줬어요. 그러니까 도급이 끝나면 돈을 주겠다 하는 게 도급계약이죠. 수리계약이 도급계약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도급을 맡은 사람이니까 수급인이라고 그러고요. 이 사람을 도급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도급인은 수급인이 일으킨 사고에 대해서 도급인은 책임을 안 진다가 757조이기 때문에 맡기는 순간부터 책임을 안 진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게 바로 이제 757조 내용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이제 자동차 취급업자가 나오는데 취급업자 중에서 정주, 급세, 판탁, 대 이렇게 되잖아요. 네? 정, 주, 급, 세, 판, 탁, 대리운전까지 이렇게 나오는데 정비업자, 주차장업자, 급유업자, 세차업자, 판매업자, 탁송업자 여기한테 맡기는 순간부터 소유자는 책임 안 져요. 그런데 대리운전자한테 맡길 때는 책임을 진다.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정비공장도 시험에 나왔고요. 여기 소유자도 시험에 나왔고요. 주차장업자도 이미 사례 문제가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탁송업자도 이미 시험에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 정비공장, 주차장업자, 탁송업자 할 때는 소유자는 책임 안 진다라고 답을 쓰면 될 거고요. 여기 대리운전자 사고 나면 소유자가 피해자에게, 이 피해자라는 것은 이쪽 얘기죠. 이쪽 피해자에게 운행자 책임을 진다라고 답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외에 위에 이제 갑보험사, 을보험사, 병보험사 책임은 어떻게 질 거냐 하는 것은 뒤에 보험회사의 책임 부분에 대해서 할 얘기지 지금 그 분야 거기 할 얘기는 지금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공작물 점유자 소유자 책임인데 이것은 이제 이 사례는 제가 그렇게 했죠. 고속도로의 하자, 도로 하자가 있을 때 도로 관리자에게 구상을 갈 때 도로 관리자는 민법제 758조 책임을 진다. 또는 뭐 국가배상법상 영조물 책임을 진다. 뭐 이렇게 해도 되는데 민법으로 자면 도로 관리자는 민법제 758조의 책임을 진다. 안 그러면 무슨 뭐 바람에 간판이 떨어져서 자동차를 덮쳐서 장차 사고가 났다 그러면 간판의 점유자가 책임을 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도로 관리자뿐만 아니라 뭐 신호 관리자, 신호기 관리자. 신호기가 잘못돼 가지고 사고 원인이 됐다. 그러면 신호기 관리자한테 구상 갈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민법제 758조가 적용이 된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개주인이 잘못했으면은 일단 보험회사에서는 사고가 났으니까 보험 처리를 해주고 피해자에게, 가해자에게 구상 가야 되겠죠. 개주인에게. 이때 민법제 759조 책임이 발생한다. 뭐 실제 이것은 소송에서도 개주인에게 책임이 있다는 그런 판례가 있죠. 물론 운전자가 책임이 더 많이 나오지만 개주인도 한 30% 내외의 책임이 있다 하는 그런 판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7번에 가해자가 둘 이상 있으면 연대 책임을 진다 하는 게 뭐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그냥 제3피해자가 있다. 피해자가 1억이라는 손해가 났다. 만약에 이 두 차량이 충돌해 가지고 이 사람이 1억이라는 손해가 났으면은
이 사람은 이 사람에게도 1억을 청구할 수 있고요. 이 사람에게도 1억을 청구할 수 있고요. 이 사람에게 1억을 청구할 수도 있고 이 사람에게 1억을 청구할 수도 있고요. 정비 공장에도 1억을 청구할 수 있고 자동차 소유자에게는 청구할 수 없고 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1억을 청구할 수 있는 곳이 하나, 둘, 셋, 넷, 5곳이나 됩니다. 그러면 5억을 청구할 수 있다. 그게 아니고 1억을 받기만 하면 돼요. 대신 아무에게나 100%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B, C, D, E, F를 합해가지고 공동 불법 행위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공동 불법 행위자. 공동 불법 행위자다. 쉽게 말하면 가해자가 둘 이상이 있는 경우를 공동 불법 행위자라고 생각하면 되고 공동 불법 행위자 상호 간에는 피해자에게 연대 책임을 부담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공동 불법 행위자입니다. 피해자는 아무에게나 100% 청구하면 돼요. 만약 보험이 하나도 없다. 여기가 뭐 40%다. 여기가 뭐 60%다. 막 이렇게 한다고 그러게 되면은 그거하고 상관없이 피해자는 아무에게나 B, C, D, E, F 아무에게나 1억 청구해서 받으면 끝나요. 안 그러면 뭐 2천 이렇게 청구해도 돼요. 그거 자기 마음이에요. 받기면 1억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해자 누구에게나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연대 책임이라고 그랬죠. 그걸 바로 공동 불법 행위자라. 그리고 공동 불법 행위 책임 또는 연대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번 첫 시간에는 민법상 불법 행위자와 자유법 제3조 운행자 책임을 지는 사람을 실제 사례를 들어서 살펴보았습니다.